저는 평양 외국인 전용 호텔에서 근무하던 27살 여성이었습니다. 웃는 법을 배운 곳에서 웃음 뒤에 감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저의 탈출은 시작되었지요. 지금부터 저의 탈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평양의 하늘은 유독 맑았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이 호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면 저는 그 창문을 닦으면서도 바깥을 오래 바라보곤 했지요. 창문 안쪽은 언제나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었고 카펫에서는 세제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올라왔으며 복도 끝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이 일을 꿈꿨습니다. 외국인 전용 호텔 복무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지요. 성분이 좋아야 했고 외모가 단정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평양 시내 공장의 중간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으니 제 성분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16살 때 처음 이 호텔 앞을 지나치며 유리창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을 바라보던 날, 저는 언젠가 저 안에서 일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훈련은 혹독하였습니다. 미소 짓는 각도, 고개를 숙이는 깊이, 걸음걸이의 속도, 트레이를 드는 손의 높이까지 모두 정해진 규격이 있었고 그 규격을 벗어나면 어김없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손님 앞에서는 절대로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고 손님이 말을 걸더라도 정해진 답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요. 날씨나 음식에 대한 간단한 대화는 허용되었지만 평양의 생활이나 북한의 사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미소와 함께 화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고 저는 그 규칙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외국인 손님을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 유럽에서 온 기자들, 가끔은 사업차 방문하는 러시아 사람들까지 저는 그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과 신발을 눈여겨보곤 했지요. 그들이 쓰는 물건들은 저희가 쓰는 것과 달랐고 그들이 웃는 방식도 달랐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뭔가 거리낌이 없었고 뭔가 조심스럽지 않았으며 뭔가 자유로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안에서 외국인 손님들은 반드시 안내원과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할 때도, 기념품 가게를 들를 때도, 심지어 로비에서 잠깐 앉아 쉬는 동안에도 안내원은 늘 옆에 있었지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 복무원들도 그것이 손님을 위한 배려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단이었고 통제였으며 외국인의 눈과 귀와 발걸음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묶어두는 장치였지요. 다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여름이 되면 호텔 안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관광 시즌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단체 손님들이 연이어 들어왔고 저희 복무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지요. 땀이 나도 표정이 흐트러지면 안 되었고 다리가 아파도 걸음걸이가 느려지면 안 되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미소는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곧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해 여름 저희 팀에 새로운 복무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23살 여성이었는데 성분도 좋고 외모도 단정했지만 미소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지요. 저는 그 동료가 쉬는 시간마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에 힘을 주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수십 번을 반복하는 그 모습이 어쩐지 가슴에 걸렸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왜 가슴에 걸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름에 유독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중년의 여성 관광객이었는데 저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컸고 머리카락이 짧고 붉은 빛이 돌았지요. 그 손님은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도록 훈련받았지만 그 손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묻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시선을 내리깔아야 했고 그렇게 시선을 피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 손님이 머무는 사흘 동안 저는 이상한 경험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손님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는데 그 미소가 저의 훈련된 미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저의 미소는 입꼬리의 각도와 눈에 힘주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손님의 미소는 그냥 얼굴 전체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짓는 미소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어서 짓는 미소처럼 보였지요. 그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던 날 아침, 저는 로비에서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카운터에서 짐을 챙기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더니 잠깐 머뭇거린 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안내원이 바로 옆에 있었기에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여야 했지요. 하지만 그 손님이 나간 뒤 로비에 그 사람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 사람은 지금부터 누가 따라다니는 것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가을이 되자 나뭇잎이 호텔 앞 가로수에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나뭇잎들이 바닥에 쌓이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곤 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 냄새가 유리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와복도 끝까지 퍼지곤 했지요.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언제나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소리내어 말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혹은 호텔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다가 잠깐 혼자가 되는 순간에 그 질문이 조용히 머릿속을 채우곤 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것일까? 저들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저들이 부유해서일까? 아니면 저들이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일까? 그 질문을 처음 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9월의 어느 오후 저는 복도 청소를 마치고 린넨 창고에 수건을 정리하러 갔다가 우연히 외국인 손님 2명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었지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 건너편 방 앞에서 그 손님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 톤이 너무도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고 손뼉을 치는 소리도 들렸으며
뭔가를 같이 들여다보며 감탄하는 소리도 들렸지요. 그 소리들이 낯설었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항상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고, 항상 주변을 살폈으며, 항상 웃음에도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금지된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뒤따라왔지요. 저는 그 질문들을 억지로 머릿속 깊숙이 밀어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은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밀어넣으면 넣을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았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외국인 손님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그저 신기하고 낯선 존재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안내원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불편한 기색 없이 웃는 모습,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 호텔 창밖의 평양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전과 다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호텔을 떠나면 저들이 돌아가는 곳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저는 처음으로 상상해 보려 하였지요. 겨울이 시작되던 그날 밤, 저는 22시가 넘어서도 복도에 있었습니다. 늦은 룸서비스 요청이 들어온 탓에 트레이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 이르렀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외국인 손님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 곁에 안내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안내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일 거라 생각하며 복도 양쪽을 눈으로 훑었지만 어디에도 안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 손님은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손전화를 꺼내들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서 가끔 작게 웃기도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발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하였지요. 완전히 혼자였고 완전히 자유로웠으며 완전히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트레이가 손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저 손님은 지금 허락 없이 혼자 서 있습니다. 저 손님은 지금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이 복도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습니다. 저 손님은 지금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연달아 머릿속을 채웠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손님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손님은 저를 보지 못하였지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아 트레이를 든 채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남아 있었고 카펫에서는 세제 냄새가 올라왔으며 멀리서 냉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들렸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복도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고 그 손님의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혼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손전화를 꺼내 들고 웃으면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었고 답을 찾으려 할수록 밤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저는 예전의 저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봄이 다시 왔지만 저에게는 전에의 봄과 달랐습니다. 호텔 앞 가로수에 새잎이 돋고 바람이 따뜻해졌지만 저는 그 변화를 예전처럼 단순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것이었는데 그 달라짐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저는 외국인 손님들의 물건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손님들의 짐은 늘 봐왔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손님들이 객실에 두고 나간 가방,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 충전 중인 전자기기들, 그것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 물건들의 주인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의 가족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청소를 하면서도 서비스를 하면서도 복도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그 무렵 저는 동료 한 명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30살 여성이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복무원으로 수년째 근무하고 있었지요. 그 동료는 말이 적고 표정이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오후 둘이서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저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냐고. 그 동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냥 그런 데서 왔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 말이 답처럼 들리면서도 답이 아닌 것처럼 들렸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웃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도 정해진 각도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오늘도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실행하는 것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지요. 마치 매일 입어온 옷이 갑자기 한 치수 줄어든 것처럼 예전에는 편했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봄의 마지막 날 저는 퇴근 후 혼자 호텔 뒤편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양의 저녁은 조용하였고 가끔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만 골목에 울렸지요. 저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또 그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이 골목을 나는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골목을 걷는 것도 누군가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봄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고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골목이 끝날 때까지 저를 따라왔지요.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그 동료가 저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조용히 손짓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고 저는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뒤를 따랐지요. 창고 문이 닫히자 동료는 주위를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거의 숨소리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지요. 동료의 사촌 언니가 2해 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으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지요. 보이부에서 한 차례 가족들을 불러 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사촌 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않았고 동료도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동료의 눈빛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가늘게 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고 듣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동료가 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낸 것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뜻이었고 혼자서는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동료는 사촌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동료의 머릿속을 오래 맴돌았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동료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 안에 두려움과 그리움과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한꺼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면서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를 썼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의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한번 조용히 이동하였습니다. 사촌 언니가 넘어갔다는 그 강이 어디인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8월이 끝나기도 전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호텔 앞 가로수 잎이 초록에서 노랗게 변해가는 속도가 전에보다 빠른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과 함께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때까지 저의 머릿속에는 막연한 질문들만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자유로워 보이는가? 나는 왜 혼자 움직일 수 없는가? 저강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안개처럼 떠다니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막연한 질문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 방향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서서히 직면해야 했지요. 동료와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아무도 없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안에서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동료는 사촌 언니가 넘어갔다는 루트에 대해 들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만강 어느 지점에서 강폭이 좁아지는 곳이 있고 그곳을 아는 브로커가 있다는 것을, 그 브로커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료는 알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도 있었지요. 결심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가을에 배웠습니다. 결심은 오랫동안 쌓인 질문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저에게 그 임계점은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혼자 숙소로 걸어가던 길에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보였으며 저는 걸으면서 문득 20년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요.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미소를 짓고 같은 트레이를 들고 그 상상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고 눈물이 식기 전에 저는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결심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평양의 밤은 더욱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만 넘어도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시장 골목에는 석탄 냄새와 군고구마 냄새가
섞여 올라오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곤 했지요. 저는 그날 퇴근 후 평소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장소로 가기 위해서였지요. 브로커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와 연결된 중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시장 안쪽 어느 가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저는 골목에 들어서면서부터 숨을 가늘게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으며 발걸음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도록 의식하며 걸었지요. 석탄 연기가 목을 따갑게 자극하였고 손이 장갑 안에서도 땀에 젖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특징 없는 겨울 외투를 입고 장바구니를 든 채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을 맞추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그 신호가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걸으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성은 말이 적고 침착하였으며 필요한 것만 빠르게 전달하였지요. 비용, 이동 시기, 준비물, 그리고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되묻고 싶은 것들을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지요. 두려움이 몸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가벼움도 있었습니다.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가벼움, 저는 그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지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방 안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이불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저는 그 봄이 평양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 가로수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작년 봄과 재작년 봄을 떠올렸지요. 같은 나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계절을 맞이하는 동안 저는 이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어 왔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숙소에서 호텔까지 걷는 길을 천천히 걸었는데 그 길 위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하였지요. 골목 어귀의 담벼락,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노인, 이른 아침 문을 여는 국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전기 냄새, 저는 그것들이 기억 속에 남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호텔에 도착하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복도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카펫 냄새, 세제 냄새, 냉방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주방 소음, 수년간 매일 맡아온 것들이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지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기억 속에 넣었습니다. 이 냄새와 이 소리가 언젠가 그리워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고 평소와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으며 평소와 같은 속도로 복도를 걸었지요. 아무도 이날이 저의 마지막 출근 날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동료만이 알았고 동료는 하루 종일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해주었지요. 두렵지 않냐고 묻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잘 가라는 눈빛이었고 살아서 가라는 눈빛이었으며 나 대신도 살아달라는 눈빛이었지요. 퇴근 시간이 되어 유니폼을 벗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올 때 저는 문 앞에서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고 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 장면이 눈에 새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저는 걷기 시작하였지요.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트럭 바닥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짐짝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동안 나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옷 사이로 스며들었고 트럭이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이리저리 쏠렸지요. 저를 포함하여 4명이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동료 그리고 브로커가 연결해준 2명의 여성 저희는 서로 이름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이름을 아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도시를 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했고 브로커는 그 통행증을 위조하여 준비해 두었지요. 저희는 각자 다른 시간대에 다른 방법으로 집결 장소로 이동하였고 트럭에 오를 때도 순서를 나누어 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브로커와 오래 일해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트럭이 검문소에 가까워질 때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짐짝 사이에 몸을 눌렀습니다. 검문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트럭 주변을 훑는 소리가 들렸고 군인과 운전사가 짧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고 저는 숨을 완전히 참은 채 트럭 바닥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 들릴 것 같았지요. 그러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희는 서로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함경북도로 접어들면서 바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트럭 뒷판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으며 흙냄새 속에 강 냄새가 섞여드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브로커가 설명해준 루트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 루트의 첫 번째 관문, 두만강 앞에 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트럭이 멈추었습니다. 브로커의 연락책이 조용히 짐칸 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하나씩 바깥으로 나왔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덮쳤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둠과 나무와 그 너머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물줄기였습니다. 두만강이었지요. 저는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가 발목을 타고 허벅지까지 올라왔고 숨이 저절로 짧아졌지요. 봄이라고는 했지만 두만강의 물은 아직 겨울을 품고 있었고 그 냉기는 몸 안쪽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발씩 앞으로 내딛었지요. 강바닥의 돌이 미끄러웠고 발을 잘못 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으며 그럴 때마다 머리 위로 든 보따리가 흔들렸습니다. 연락책이 앞장서서 걸었고 동료가 바로 뒤를 따랐으며 저는 3번째였습니다. 4번째 여성은 저보다 어린 24살이었는데 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느다란 떨림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저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를 보면 발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앞만 보고 한 발씩 숨을 참으면서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강 하류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순찰되었습니다. 연락책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려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속에 서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지요. 물소리가 귀에 가득 찼고 심장 소리가 그보다 더 크게 울렸으며 뒤에서 24살 여성의 떨림 소리가 멈춘 것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강 하류를 훑다가 천천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체감으로는 1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2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락책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저희도 뒤를 따랐지요. 나머지 강폭을 건너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발을 들고 발을 내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였지요. 중국 쪽 강둑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온몸에서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연락책이 빠르게 움직이라고 손짓하였고 저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강둑을 벗어나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었고 강을 건넜으며 발 아래는 중국 땅이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중국 쪽 연락처의 집은 강에서 2시간쯤 걸어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비포장길을 가로질러 불 꺼진 마을 외곽을 돌아서 도착한 그곳은 낡은 벽돌집이었지요. 문을 열어준 것은 중국 조선족 여성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저희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집 안은 좁고 어두웠으며 바닥에는 얇은 이불이 몇 개 깔려 있었지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귀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요. 이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강을 건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로 보아 잠든 것 같지는 않았지요.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어둠 속에서 같은 두려움을 나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조선족 여성이 방문을 살짝 열고 뜨거운 물이 든 컵을 하나씩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컵을 건네고 나갔는데 그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강물의 차가움이 아직 손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얹힌 따뜻함이 너무도 낯설어서 눈물샘이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지요. 날이 밝기 전에 다음 이동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틀을 이 집에서 기다린 후 다른 차편으로 더 내륙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지요. 그 이후의 루트는 그때 가서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의 호텔에서는 아침 준비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고 제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처음으로 실감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사흘이 지나는 동안
저희는 두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검문이었지요. 차 안에 탄 저희 4명은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준 신분증을 손에 쥔 채 좌석 등받이 뒤로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검문 경찰이 창문 너머로 운전사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운전사가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대화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안 되었지만 저는 그동안 손발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밤이었습니다.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조선족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마을 어귀에 경찰차가 한 대 세워지는 것을 누군가가 목격하였지요. 브로커 연락책이 즉각 저희를 마을 뒤편 좁은 골목으로 이동시켰고 저희는 담벼락에 몸을 붙인 채 경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차의 서치라이트가 골목 입구를 후쳤고 그 빛이 저희 발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아버렸지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반응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는 결국 골목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지나쳐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저희는 한동안 벽에 붙어 있었지요. 연락책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나서야 저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24살 여성이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데 소리 하나 없이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쪼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나날이 이어질수록 저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몰랐지만 각자가 무엇을 두고 왔는지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지요. 24살 여성은 어린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품에서 꺼낸 작은 사진으로 알았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무게가 사진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얼굴이 꿈에 나왔고 새벽에 눈을 뜨면서 그 꿈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는 동시에 절망하였습니다. 몽골 국경을 넘는 것은 중국을 빠져나오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격과 검문이 두려웠다면 몽골 사막에서는 그 두려움 대신 순수한 육체적 한계가 저희를 시험하였지요. 브로커가 사전에 말해준 것은 밤새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렸는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출발은 저녁 8시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연결된 또 다른 안내인이 저희를 국경 근처까지 데려다 준 후 그 다음부터는 저희 스스로 걸어야 했지요. 안내인이 방향을 가리키며 몇 가지를 일러주었는데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 몸이 식으면 움직임이 느려지며 날이 밝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지요. 처음 2시간은 견딜만 하였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오히려 걷기에 좋았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발 아래 마른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였고 4시간이 지나자 허벅지 앞쪽이 타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하였지요. 24살 여성이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을 저는 뒤에서 보았지요. 동료가 돌아가서 그 여성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저도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그 여성을 부축하며 다시 걷기 시작하였는데 그 순간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었지요. 발이 아픈 것도 잊었고 추운 것도 잊었으며 그저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한 발씩 내딛는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새벽빛이 지평선에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몽골 국경 초소였지요. 브로커가 말해준 대로 저희는 그 초소를 향해 걸어가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몽골 국경 수비대가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저희 중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지요. 몽골은 탈북자를 추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저희를 둘러쌌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무릎에 힘을 뺐지요. 그리고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수용시설은 차갑고 단조로운 곳이었습니다. 벽은 회색 콘크리트였고 창문은 높은 곳에 나 있어서 하늘의 일부만 보였으며 식사는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나왔지요.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과 연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사전에 설명해 준 절차였는데 실제로 그 기다림 속에 놓이고 보니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두만강을 건넌 이후로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고 중국을 가로지르는 동안 긴장이 풀릴 틈이 없었으며 몽골 사막을 걷는 밤에는 잠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저는 수용시설의 얇은 매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깊은 곳으로 가라앉듯이 잠에서 깨어나면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지요. 어머니 얼굴, 호텔 복도의 냄새, 두만강 물의 차가움, 몽골 사막에서 별이 지던 새벽 하늘 그것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냥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동료와는 수용시설에서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었지요. 동료는 평양에 남겨둔 어머니와 남동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남동생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동료의 목소리는 평온하였지만 눈은 평온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탈북이 자유를 향한 것인 동시에 무언가를 영원히 잃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용시설에서 3주가 지난 후 저희는 한국 대사관 측과 연결되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었고 서류가 오갔으며 태국으로 이동하여 최종 입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녁 저는 높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그 작은 사각형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어보았지요. 한국. 그 두 글자가 가슴 안에서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콕의 공기는 평양과도 중국과도 몽골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와 습기가 한꺼번에 몸을 감쌌고 꽃향기와 매연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지요. 저는 그 낯선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할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땅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되면서도 실감이 되지 않았지요. 태국에서의 절차는 한국 대사관 측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정된 시설에 머물며 서류 심사와 면담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이 길고 반복적이었지요.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받았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감정을 최대한 눌렀지요. 울거나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질 것 같았고, 판단이 흐려지면 말이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면담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가족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평양에 남겨둔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저의 탈북이 그분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직면하는 일이었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려 하였지만 목소리가 한번 끊겼습니다. 면담관이 잠깐 기다려 주었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이어갔지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동료와 24살 여성은 같은 시설에 있었지만 면담은 각자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저녁 식사 시간뿐이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는 대부분 말없이 밥을 먹었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각자 무엇을 느끼는지, 각자 무엇이 두려운지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 안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열흘이 지난 후 최종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확정된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인지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고 오히려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평양 호텔 복도에서 혼자 걷던 외국인 손님을 떠올렸지요. 그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그 장면 하나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왔지요.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하면서 발이 떨렸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실감이 되기 시작해서였지요. 좁은 통로를 지나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두었지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창문 유리에 반사되어 보였고 저는 그 반사된 얼굴이 제 얼굴인지 한동안 확인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의 진동과 소음은 예상보다 강렬하였습니다. 좌석이 흔들렸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몸이 등받이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양손으로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함이 지나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어지면서 작아졌고 구름이 발 아래에 깔리기 시작하였으며 하늘은 깊고 조용한 남색으로 가득 찼지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비행 중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지요. 음식 맛이 낯설었는데 낯설다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것과 다르고 중국에서 먹던 것과도 달랐으며 몽골 수용시설에서 먹던 것과도 달랐지요. 그 다름이 지금 제가 완전히 새로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지요. 동료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륙한 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동료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았고 저는 그 옆에서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지요. 동료가 잠든 것인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착륙이 가까워지면서 창밖으로 불빛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었다가 점점 커지고 촘촘해졌지요. 도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저는 그것이 어느 도시인지를 알면서도 이름을 마음속으로 직접 불러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말로 도착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귀가 다시 먹먹해졌고 창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너무 밝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걷는 순간부터 빛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천장이 너무 높아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울 것 같았지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유로워서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누구도 누구를 막지 않았으며 누구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요.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상점들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물건들이 가득하였으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유롭게 들여다보고 골랐지요. 음식 냄새가 공항 안에 퍼져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음식 냄새가 섞여 있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것을 느꼈지요.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저는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저를 대하는 방식은 제가 예상하던 것과 달랐지요. 날카롭지 않았고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으며 그냥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낯설었지요. 누군가가 저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대기구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동료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는 동료의 얼굴을 보았는데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 손의 온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고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이 실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감정이 깊은 곳에 있었지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름 저녁의 공기였는데 덥고 습하였지만 평양의 여름과는 달랐지요.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고 차들이 보였으며 간판들이 보였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그 시설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는데 처음 도착하였을 때는 그 조용함 자체가 낯설었지요. 북한에서의 조용함은 언제나 무언가를 감추는 조용함이었는데 이곳의 조용함은 그냥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몸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교육과정은 다양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구조, 경제 시스템, 의료보험, 대중교통 이용법 저에게는 처음 듣는 개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선택의 문제였지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주문할 때,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무도 저에게 무엇을 골라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오히려 당황스러웠지요.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적응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출신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으며 탈북 루트도 달랐지만 각자의 이야기 안에 비슷한 결이 흐르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왔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꿈속에서 추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나원 창밖의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 창가에 앉아 그 나무들을 바라보곤 하였지요. 낙엽 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는데 그 냄새는 평양의 가을 냄새와 같았습니다. 같은 냄새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그 신기함 속에서 그리움과 안도가 동시에 느껴졌지요. 저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하나원에서 먼저 퇴소하여 서울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4살 여성도 가족이 먼저 탈북해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빠르게 합류하였다고 했지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제 다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원을 나가면 저에게는 아무도 없는 도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에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아침이면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창문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된 것도, 커피를 스스로 골라 사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것도 모두 여기 와서 처음 생긴 것들이지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2년은 적응이라는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의 개념을 배웠고 지하철을 타면서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의 말투와 거기서의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지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고 낯설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와 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일이지요. 여기서는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어도 됩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지요. 퇴근 후에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도 되고 어디서 멈춰도 되며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가끔은 신기하게 느껴지지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평양의 골목도, 호텔 복도의 카펫 냄새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요. 그리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했던 것이 있다는 것은 살아왔다는 증거이니까요. 가끔 저는 그 외국인 손님을 생각합니다. 감시원 없이 혼자 복도를 걷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아마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호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하루로 기억하거나 아예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그 장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허락 없이 걷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지요. 그리고 그 알미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저도 곧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